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장석태라고 합니다. 강동구에서 조그마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중개업도 하면서 그 매수 신청 대리라는 게 있어요. 흔히 말하는 입찰 대리도 같이 하면 좋아서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 입찰 대리도 하고 경매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진행되는 상설 경매반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가볍게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경매가 대체 뭐고, 경매 장점, 경매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고 내가 부동산 중개를 생각하고 있다면 경매하고는 어떤 관계 있는가를 그냥 이런저런 부담 없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질문할 거 하나씩 생각하고 계세요. 경매 그러면은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강의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경매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경쟁시켜서 파는 겁니다. 이 부동산 얼마에 사실 거예요? 손들어 보세요. 3억, 3억 2천, 3억 3천, 3억 8천, 4억 천, 이렇게 경쟁시켜서 파는 거예요. 누가? 법원이. 우리 미술품 경매하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얼마 이렇게 가격을 부르는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숫자로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법원에서 하는 거는 서면 입찰제입니다.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을 써가지고 투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해서 가장 비싼 금액을 써내시면 그분에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주는 겁니다. 그분이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러면 법원이 주가 대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경매나 일반 매매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인 있고 매수인 있고 그 사이에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하죠. 그런데 경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도인이 자기 의지로 파는 겁니까? 법원이 강제로 매각하는 겁니까? 자기는 안 팔고 싶지만 법원이 강제로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 법원이라는 기관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채권자가 있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돈 빌려간 사람을 편의상 채무자라고 해봅시다. 돈 갚으세요. 돈을 갚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돈을 갚습니까? 배째라고 합니까? 배째라.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데 배째라.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배째라. 물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안 주고 배째라. 대여금을 빌려줬는데 배째라. 그렇다고 배를 째면 된다. 큰일 난다. 현재는 자력구제는 안 돼요. 배째라고 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막 때려가지고 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힘을 빌면 배를 짤 수 있어요? 맞아요. 법원한테 잃어버리는 거예요. 채권자가. 판사님 내 말 들어보세요. 얘가 돈 빌려갔는데 돈 안 갚아줘요. 그리고 배째라고 합니다. 저는 배를 못 째지만 판사님은 배를 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이놈이 나쁜 놈이구나. 자, 그럼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잽싸게 팔아먹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못 팔아먹게 압류를 해놓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진행해서 입찰을 해서 매각이 되면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경매 과정은 압류, 그리고 매각, 그리고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 제가 이 표를 그려놓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경매 공부 그럼 굉장히 할 게 많아 보입니다. 근데 진짜 할 게 많긴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공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공부 양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경매를 진행해서 많이 배당받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경매 절차를 지연 방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계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무탈하게 경매가 진행될까, 이걸 고민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우리가 경매계장 아니잖아요. 우리가 채권자, 채무자 입장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입찰의 포인트를 맡아서
입찰자 입장에서 필요한 공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 양을 확 줄여야 돼요. 가끔 보면 경매계장 공부하는 거 막 하고 있어요. 그거 아무 쓸데없는 공부예요. 특히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배당 계산 막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천년 가야 써먹지 않아요. 네? 필요한 공부, 입찰자 입장에서 필요한 공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경매는 배째라고 나오면 강제적 채권 해소를 위해서 경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입니다. 10억이에요. 그런데 빚이 20억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거래가 돼야 안 돼요. 10억짜리 부동산인데 20억 채무를 안고 누가 사지 않겠죠. 이거는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거래가 안 돼요. 묶여버립니다. 이거를 단칼에 해결해서 풀어주는 방법이 경매예요. 경매를 통해서 전부 다 매각을 해서 돈 받아갈 사람 채권자 주고, 또 국가에서는 필요한 세금 받아가고, 은행에서도 돈 찾아가고 정리하는 과정이 경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경매 공부만 해라.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공부하지 말고 입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분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공부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10년째 공부만 하고 있어요. 법원에 한 번도 안 가봤어. 입찰 한 번도 안 해봤어. 10년째, 20년째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매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기로 합니다. 주식 투자 어떻게 해요? 내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럼 주식을 사야 되죠. 100만 원이건 10만 원이건 사가지고 해봐야 돼요. 근데 주식은 사본 적이 전혀 없어. 그냥 교과서 보고 캔들 공부하고 그래프 공부하고 이런 거 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수영 어떻게 해요? 수영하려면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책만 열심히 공부하면 수영의 역사, 영법의 종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직접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공부하고 뛰어들면 거기서 배우는 것이 기본이 돼서 조금씩 넓혀나가는 것이지, 모든 공부를 다 한 다음에 경매를 뛰어든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적절하게 경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 지식을 갖고 일단 뛰어들면서 하나씩 커버하고 극복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초는 튼튼하게 하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공부를 적당히 하시고 실천해서 돈 법니다. 돈을 벌면은요 다시 돈을 버니까 좋잖아요. 네, 또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낙찰받고 또 돈이 되니까 또 공부하고 낙찰받고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10년 공부보다 한 번 낙찰 낫습니다. 한 번 낙찰 받으면 우리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경매 절차 이거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낙찰 받아보지 않고서는 잘 몰랐던 것들 낙찰 받아보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바로바로 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경매고 관련해서는 성공 경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아파트 경매했는데 3천을 벌었어요. 빌라를 사고 팔았는데 2천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거만 하시면 돼요. 복잡한 갈 필요 없어요. 1년에 한 번 또는 좀 부지런하면 1년에 2번 해갖고 뭐 예를 들어 1억 들였는데 1,000만 원 벌었다. 그 다음 연도에 또 한 번 해서 1,000만 원. 조금 부지런하게 하면 1년에 2번 하면 2천만 원. 이거를 확정된 수익 모델을 자기 복제하시면 돼요. 뭐 이것저것 다른 거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때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수익 모델을 처음에 성공 모델을 잘 잡으면 돼요. 그럴 때는 복잡하고 어려운 걸로 한다. 가장 만만한 주택으로 한다. 그 가장 만만한 게 주택입니다. 물건의 50%는 주택이니까. 주택을 가지고서 한번 경매를 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반복합니다. 반복하면 쉬워져요. 그러면 남들로부터 전문가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3번 낙찰 받으면 강의하고 5번 낙찰 받으면 책 쓴다는 말이 있어요. 네. 몇 번 하다 보면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이제 이거 IT를 잘 조작하면 유튜브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복제하시면 됩니다. 성공 모델을. 처음에는 쉬운 아파트나 다세대를 합니다. 아파트는 환금성은 뛰어나죠.
싸게만 낙찰받으면 바로 되팔 수 있어요. 바로바로 황금성이 뛰어나고, 아무래도 다세대는 황금성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수익성은 다세대가 더 높아요. 인풋 대비 아웃풋은, 투자 수익률은 다세대가. 아니, 다세대 한번 묶이면 끝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세대도요, 굉장히 거래가 잘 되는 다세대들이 있죠. 일단 입지가 좋고, 준신축이고,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 있고, 이런 몇 가지 요소를 갖춘 빌라 다세대는 거래 엄청 잘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 가격 조사, 시세 조사가 아파트는 쉬워요. 근데 빌라는 어려워요. 그러니 아파트는 기본 10명이 붙으면 빌라는 한 2명밖에 안 붙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낙찰받을 가능성은 빌라가 높아요. 이건 공부를 해야만 하니까. 충분한 공부를 해야 입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취향에 따라 조금 잘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한꺼번에 통으로 넘어가구나. 자, 그래서 조금씩 넓혀갑니다. 지역 물건. 그래서 한 동네에서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가 제가 예를 들어 제가 강동구에서 중개사무소 운영하면 아무래도 제가 주로 들여다보는 물건은 강동구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근적 물건을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근적 물건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시세도 제일 잘 알고, 이게 10년 동안 10년 만에 한번 거래가 될까 말까 하는 물건인지, 거래가 빈번한 물건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근 주변적 물건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조금 더 넓혀지고 깊어지고 확대되는 겁니다. 책과 배포자료 동영상, 이것도 반복해서 공부하십니다. 공인중개사 혹시 증 따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증 따신 분? 꽤 되네요. 알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한 것에 5분의 1만 투자하시면 전문가 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어렵게 험한 공부하셨는데 5분의 1만 투자하시면 전문가 됩니다. 역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는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 권리 분석이 단순한 것들은요,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서 매수하느냐, 법원 경매로 매수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권리관계가 아주 단순한 것들은 매각으로 다 지워져요. 깨끗한 물건을 낙찰받게 되는 겁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물건은 그럼 어떡하느냐? 사실 이 권리 분석과 관련해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 말소 기준 권리 정도 개념만 알면 권리 분석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매 컨설팅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공갈을 쳐요. 그래야 자기가 뭐 좀 있어 보이니까. 근데 경매 물건의 90%는 5분이면 권리 분석 끝나요.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자료인데, 이 물건은 이런 조건 하에서 처분하겠습니다 라는 권리 분석의 기준이에요. 그것만 보시면 권리 분석 끝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일반 매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적 경매 공부 없이 막 입찰하시면 안 되죠. 최소한 알고 갈 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매의 장점. 우리가 경매가 갖는 최대 장점은 싸다는 겁니다. 일반 매매보다 싸죠. 왜 싸요? 사람들이 시장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경쟁이 좀 덜하죠. 어렵고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편견이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 지금은 이게 많이 깨졌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편견이 남아있어요. 이런 편견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 참여를 잘 안 해요. 그럼 거꾸로 우리는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경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편견, 첫 번째 뭐예요? 어렵다. 그런데 경매 관련된 근거법이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입니다. 여기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경매 절차만 딱 떼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민사집행법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경매 절차 필요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스터디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입찰자 입장에서 필요한 공부만 하시면 돼요. 경매계장 머리 쥐나죠. 공부할 거 엄청 많아요. 경매계장 책상 앞에 가서 보면 이렇게 두꺼운 경매 실무 제휴라는 책이 3권 있어요. 막 이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면 미치는 거야 이거. 이건 경매계장 할까요? 우리는 할 거 아닙니다. 입찰자 입장에서 필요한 공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위험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야, 그거 위험하다더라. 권리분석 잘못하면 독사고 잘못 먹어서 큰일 난다던데 그런 게 없다니까요. 90%는 그냥 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단순한 영입니다. 그러면 10%는 물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럼 어려운 건 어떻게 해요? 공부하면서 한다, 안 하면 된다. 어려운 거 안 하면 돼. 물건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죠. 물건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쉽고도 돈 되는 물건 그거 하시면 돼요. 어렵고 복잡한 물건 안 하면 돼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실력이 향상되면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어렵다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90% 물건은 대부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쉬운 물건입니다. 권리분석이. 그러니까 그쪽에 포커스형을 맞추면 될 거예요. 그리고 명도가 어렵다더라. 이것도 경매 컨설팅 업자들의 공갈입니다. 사실 옛날에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쉬워졌어요. 참고로 옛날에는 제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할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 나가야 되는 사람이어도 옛날에는 이분들을 내보내려면 명도 소송이라는 걸 했어야 됐어요. 소송하면은 기본 6개월이 걸려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사비 줘서 내보내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관행이 생긴 거야. 굳이 소송까지 가서 내보내느니 간단하게 이사비 주고 내보내자. 그래서 이제 이사비를 주는 관행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법원에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경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원의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가 이 명도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이걸 완화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 도입한 제도가 인도 명령 제도라는 거예요. 그 인도 명령 제도는 뭐냐?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은 소송을 통해서 내보낸다. 판사가 명령을 한다. 굳이 소송 가는 게 아니고 판사님, 저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인데 점유하고 있어요. 판사님이 제 보고 방 빼라고 해주세요 하고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해요. 그럼 판사가 딱 보고 네 말이 맞구만. 당신 뭔데 개겨? 방 빼세요 하고 바로 명령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명령 결정문을 송달하고 그런데도 안 나가면 강제 인도 집행하시면 돼요. 그 노무자들 동원해서 강제로 내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강제 인도 집행까지 가면 뭐 복잡하지 않느냐. 그런데 점유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 인도 명령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나가세요. 그다음 뭐 이사비를 막 달라고 합니다. 협상을 하죠. 그런데 끝까지 감정에 충돌이 생겨서 나를 차라리 배를 째라. 그래서 진짜 노무자들 동원해서 물건을 내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사실 제가 나가야 되는 임차인입니다. 막막해서 좀 땡깡 부려서 이사비라도 받고 나가고 싶어요. 자, 그런데 낙찰자가 저한테 예를 들어 300 주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자, 300 받고 나가는 거하고 내가 싫어, 나 죽여라 이렇게 나오면 저쪽에서 강제 인도 집행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예를 들어 이사비가 300이면 강제 인도 집행 비용이 한 400 이상 들 거예요. 400, 500. 그 비용 내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강제 인도 집행에 들어간 비용도 낙찰자가 점유자가 내야 돼요. 일단 돈은 낙찰자 돈으로 실행을 하지만 그 돈을 전부 다 받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삿짐 센터로 옮겼을 때 그 보관 비용 낙찰자가 다 부담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가면 이제 잔금 납부 이후에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 이득이라고 다 받아낼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강제 인도 집행은 포장이사처럼 우아하다, 전쟁이다. 전쟁이에요. 예? 우아한 거 아닙니다. 노무자들이 한 10대 명 가가지고 박스에다가 막 담아가지고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주변 이웃 사람들한테는 쪽팔리고 이게 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현명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배째라 이렇게 나왔을 때 오히려 한 마이너스 1,000만 원 손해가 본다니까요. 그냥 300 이사비 받고 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인도 명령에 이은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래도 명도가 부담스러워, 난 마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명도하고 상관없는 물건 하시면 돼요. 토지 하시면 되고요.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 있는 물건 하시면 돼요. 또는 임차권 등기하고 공실된 물건 하시면 돼요. 인도 옛날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은 인도 명령으로 쉽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재수없다. 그건 질투심이죠, 질투심. 돈 버니까 그냥 배 아파서 하는 말입니다. 뭐 재수가 없긴 왜 재수가 없어요. 잘만 사는데. 옛날 서장훈 씨가 IMF 때 양재동에 있는 빌딩 한 20몇 억인가 20억, 30억 주고 샀는데 지금 한 450억 돼요. 막 배 아파서 막 잘만 살잖아요. 오히려 낙찰받은 사람은요 상을 줘야 됩니다. 왜냐면 제일 비싸게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사비도 주는 사람이잖아요. 취득했다고 취득세도 내고 양도하면 양도세도 내고 그리고 이 정체되어 있는 이 물건을 단칼에 해결시켜주는 진짜 감사패받아야 되는 사람,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편견 때문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깨고 들어가시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경매의 핵심은 경매는 좋은 부동산을. 좋은 부동산. 여기서 말하는 좋은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을 말할까요? 맞아요. 돈 되는 부동산.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품성이 뛰어난 물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경매하기에 좋은 부동산, 돈 되는 부동산을 고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아파트처럼 상품성이 뛰어난 물건들은 오히려 경매로는 낙찰 못 받아요. 그건 실수요자들이 접근하는 시장이고요. 오히려 경매로 팔리는 금액이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일반 매매하고 하나는 경매로 났어요. 경매로 나오면 뭐가 좋아요? 맞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네? 임차인 있는 거 안고 사도 돼요. 낙찰 받고 나서 임대 줘도 돼요. 근데 일반 매매로는 2년간 실거 주무가 있어요. 잔금 치르고 4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돼요. 경매는 그런 거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무관하다고요. 또 일반 매매 같으면 뭐를 해야 돼요? 특히 투기과일지구 안에 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뭐를 첨부해요? 자금 조달 계약서 첨부해야 돼요. 그리고 증빙서면을 첨부해야 돼요. 자금 조달 계약서를 첨부한다는 게 행복하다,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워. 특히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5천밖에 안 되는데 2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 자금 조달 계약서 뭐 어떻게 써야 돼요? 네? 어머니가 18억 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증여세의 문제가 바로 불거질 테고, 아니면 내가 치과 의사인데 금고 있는 돈 가지고 은행에 있는 돈 찾아가지고 조달합니다. 그러면은 세무당국에서 좀 의심의 눈초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거 뭐지? 이 양반 소득세 신고 1억 했는데 아니 금고에 18억이 정해져 있어? 소득세 신고 제대로 했나? 혹시 탈세한 거 아닐까? 이런 부담 때문에 사실 자금 조달 계약서라는 게 영 걸리적거려요. 거기다가 뭐도 내야 되냐면 주식을 팔았으면 증빙서면, 은행 예금을 찾았으면 그 증빙서면을 첨부해서 내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나 경매로 낙찰받으면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매가 이건 더 비싸.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경매하기 좋은 부동산. 그러니까 차라리 A급보다는요 B급이나 B 플러스급이 경매에서는 적절해요. 물건이 좋은 거는
값어치 합니다. 특히 일반 실소유자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좋은 부동산을 싸게 사야 돼, 싸게. 그렇죠? 비싸게 사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사야 돼, 안전하게. 독사과 이런 거 사시면 안 되죠. 안전하게 사서 낙찰을 받으셔서 적당한 가격에 팔아서입니다. 적당한 가격에 팔아서. 경매는 돈 벌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전문가다 이런 말을 들으려면 낙찰 잘 받는 사람을 말한다, 잘 파는 사람을 말한다. 맞아요. 저 사람은 참 경매 잘해 이런 말 들으려면 출구 전략을 애초부터 잘 갖고 가야 돼요. 팔아서 수익을 만드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물건은 나는 들어갈 때 단기 전매로 갈 거야, 매매 사업자로 갈 거야, 2년 보유할 거야, 10년 장기 보유할 거야. 요거는 지분을 낙찰받아서 다른 공유자에게 팔 거야, 공유물 분할을 할 거야. 이 토지를 낙찰받아서 옆 토지 소유자에게 팔 거야, 또는 옆 토지 소유자의 물건을 사가지고 그럴싸한 토지를 만들 거야, 또는 함께 팔아서 나눌 거야. 뭐 이런 나름대로 출구 전략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입찰할 때서부터. 그게 없이 그냥 뭐 들어가서 낙찰받는 건 아니에요. 출구 전략 갖고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근데 단기 전매는 1년의 단기 전매는 아시죠? 77%. 1년 이상 2년은 66%.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경매하는 분들이 매매사업자를 많이 해요. 매매사업자는 사고팔고가 자기 업이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세를 내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하고 똑같아요. 6에서 45%. 과표에 따라서 6% 빠질 수도 있고 15% 받을 수도 있고 뭐 24% 받을 수도 있고 최대 45%까지. 요즘에는 근데 대출이 워낙 막혀져 있어 매매사업자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매매사업자를 해서 좀 세금을 적게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좋은 부동산은 진짜 A급 말고 B급 부동산이에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실수요가 있어요. 거래 가능해요. 이런 물건이 좋은 부동산이에요. 경매하기에는. A급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약간 소외된 듯한 B 내지 B 플러스급 물건이에요. 그러나 실수요는 있고 거래가 가능한 물건. 이런 물건들을 주로 공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에서도 가치 투자한다고 그러죠.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단타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돼야 돼. 일단은 처음에는 자본이 없으니까 단타를 하는 거야. 가격 투자하는 게 싸니까 사서 팔고 차익 먹고, 낙찰받고 팔고 차익 먹고, 이렇게 해서 자본 축적을 해서 어느 정도 자본 형성이 되면 진짜 입지가 좋은 물건에 가치 투자로 가고, 또 다시 단타하고 해서 쌓이면 다시 가치 투자로 가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단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가격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합니다. 과연 싼가? 좋아. 그리고 두 번째, 팔 수 있는가? 못 팔면 돈이 묶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 돼요. 싸게 산다. 이제 싸게 사야 되는데 B급 물건이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보니까 개별 매각 물건과 근생 빌라, 위반 건축 문제, 굉장히 이제 주제별로 따지면 설명할 게 많은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개별 매각 물건이라는 건 사건 번호 하나에 물건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물건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20개를 공동 담보로 제공해서 50억을 빌렸어. 그랬다가 돈 못 갚으면 20개 공동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 전부 다 경매로 나와요. 그렇죠? 네. 제가 예를 들어 빌라 건설업자예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빌라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16채 빌라를 통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한 30억을 빌렸어. 근데 돈 못 갚으면 빌라가 다 경매로 넘어갈 거예요. 이때 두 가지 방식으로 처분합니다. 하나는 일괄 매각, 16개 통으로. 또 하나는 개별 매각. 물건번호 1번 201호, 물건번호 2번 202호, 물건번호 3번 뭐 301호, 이런 식으로 개별 매각할 수 있어요. 이런 개별 매각 물건은 상대적으로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틈새가 좀 있어요. 일단 물건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니까 좀 싸진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런 물건도 고를 때 똑같은 개별 매각 물건에서도 클릭 수가 많은 걸 고른다, 좀 적은 걸 고른다. 좀 적은 걸 고려요. 그리고 면적도요. 비슷비슷한 면적이 있으면 이왕이면 사람들이 큰 면적을 선호해요. 약간 더 적은 면적은 훨씬 입찰 경쟁률이 확 떨어져요. 훨씬 쉽게 낙찰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건 번호 중에서도 앞번호보다는 뒷번호가, 그리고 상급 물건보다는 중상급 물건 정도가 훨씬 낙찰 확률이 높아져요. 이건 이제 부패이기 때문에 16개 물건 중 내가 어느 걸 들어갈까 알아맞혀 봅시다. 하나만 들어가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한 3개 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행운을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물건 번호 6번, 7번, 9번에는 막 들어갔지만 8번에 아무도 안 들어와서 내가 단독이야.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수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행운을 기대하고 여러 개 넣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개별 매각 물건은 일반적으로 잘 입찰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16개 물건이 다 팔려야만 배당 기일이라는 게 잡혀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은 금방 팔렸어. 근데 물건 번호 15번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때문에 2년 돼서 팔렸어. 그럼 그때 배당 기일이 잡히는 거야. 네? 나는 진즉 낙찰받고 잔금까지 냈는데 여기 지금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배당 받아서 나가는 임차인이야. 근데 배당길이 안 잡히니까 제가 내보낼 수가 없어. 배당길이 다 팔려야 잡히거든요. 다 팔린 게 2년 후에 배당길이 잡혀. 그러면 저는 빚내 갖고 투자했는데 미치는 거야. 이런 리스크 때문에 다 팔려야만 배당길이 잡히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잘 덤비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봐서 배당길이 금방 잡힐 것 같은 물건을 찾아내는 거, 또는 만약에 내가 낙찰받은 물건이 임차인이 없는 물건이야. 소유자 점유 물건이라면 배당기라고 아무 상관없죠. 돈 내는 순간 소유권 내가 취득한 거고 내보내고 바로 되팔 수도 있고 바로 임차인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는 물건을 고르시는 거야. 개별 매각 물건은 틈이 좀 많아요. 위반 건축물도 우리가 이제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노란 딱지가 붙어 있어요. 위반 건축물.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만 너무 많이 떨어졌어. 싸면 똥도 먹는다고 그랬어. 네? 엄청 많이 떨어졌어. 근데 내가 이걸 낙찰받았는데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수익률이 괜찮아. 또는 내가 실거주할 거야. 그런 목적이라면 위반 건축물도 낙찰받아요. 사실 위반 건축물은 인기가 없는 이유가 왜 인기가 없을까요? 아주 위반 건축물은 건축가에서 원상복구해라고 그러죠. 원상복구. 그런데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부과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근데 위반 건축물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어서 많이 떨어졌어. 그럼 제가 이거 낙찰받고 이거를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만들어. 원상복구 해버려. 그러면 돈이 될 수도 있죠. 또는 위반 건축물인데 위반의 부분이 한 3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예를 들어 연 30만 원이야. 근데 내가 이 물건 임대해가지고 얻는 수익이 300이야. 그러면 감안하고도 낙찰받아요. 수익이 이행강제금 내고도 돈이 돼. 위반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만 2019년 4월 23일 기준에서 그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된 물건들은요 5번만 내면 돼요.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가 된 거는 5번만 내면 더 이상 안 내도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 부과된 거는 끝까지 가요. 그래서 차라리 경매 물건은요 그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된 물건이 더 좋아. 5번만 내면 끝이니까. 현실적으로 그럼 위반 건축물은 왜 안 좋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안 됩니다만
무조건 안 된다, 또 되는 데가 있다. 찾아보면 저축은행 금고나 되는 데가 있어요. 또는 그 위반 부분에가 정상화했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출이 안 돼요. 그리고 위반건축물이 단점인 거는 뭐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요. 왜 임차인을 구하기 힘드냐면 A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했어. 근데 위반건축물이면 은행에서 전세 대출이 안 나와요. 네. 또는 양반이 들어오기로 했어. 그런데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허그,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거. 근데 허그 가입이 안 돼요. 또는 이런 물건은 LH나 SH에서 전세자금 지원 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내 돈이 있다면, 싸게 그리고 낙찰받을 수 있다면 괜찮아요. 임차인은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보증금 1억 5천이니까 2억이니까 안 들어오지만 그거를 내가 반전세로 드리면 돼.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돼요? 혹시 뭐 잘못되더라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들어간 임차인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호를 못 받는다, 받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위험하시면은요, 소액보증금 범위 안으로 들어오세요. 보증금. 그러면 전액변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임차인 입장에서 오히려 위반 건축물이 싸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가능만 하다면 좋을 때가 있어요. 더 싸니까. 제가 나눠드린 자료 가운데 근린상가 2023 타경 54898이라는 물건이 하나 있죠. 예, 첫째 페이지인가? 자, 거기 제가 사건 번호 한번 볼게요. 그거 보셔도 되고 2023 타경 54898. 자, 어떤 물건이냐면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근데 제목은 뭐라고 돼 있나요? 근린상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생빌라, 근생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건축 허가는 근린생활시설로 냈어요. 그런데 사용 승인 떨어지고 나서 이거를 주택으로 싹 개조를 해버려요. 개조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근생빌라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위반 건축물입니다. 자, 근생빌라. 그러니까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는 물건이 경매에 나왔어요. 참고로 이 물건 한번 볼게요. 12.94평입니다. 일단 제가 요것만 한번 볼게요. 하나는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물건 지금 다 팔렸는데 1번 물건은 12.94평인데요. 51%까지 떨어졌을 때 10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65.59%로 누가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2번 물건을 잠깐 볼게요. 2번 물건을 보시면 약간 면적이 적어요. 12.55평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1%까지 떨어졌는데 딱 한 명 들어갔어요. 대박. 근데 아깝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양호하죠. 54.61% 낙찰받았습니다. 자, 하나만 더. 3번 물건은 그냥 이 화면을 보세요. 3번 물건은 또 12.94평이에요. 약간 면적이 크니까 여기는 51%때 한 번 더 유찰돼서 41%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는 16명이 붙었네요. 그리고 누가 52.31%로 낙찰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면적이 좀이라도 크면 벌떼처럼 몰리고 그 물건이 그 물건인데 면적이 조금 적으면 희한하게 덜 붙어요. 자, 이거는 또 12.55평입니다. 51%까지 떨어졌는데 한 명 먹었어요. 신기하죠? 예, 낙찰 날짜는 다 똑같은 날이요. 그 다음에 5번 물건 다시 한번 볼게요. 5번 물건은 401호인데 여기 면적이 좀 큰 건데 크면은 벌떼처럼 몰려요. 17명 몰렸는데
이건 좀 그래도 잘 받았네요. 1억 7,900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물건은 또 적은 물건입니다. 12.5평인데 요거는 한 명이에요. 그래서 개별 매각 물건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럼 훨씬 더 낙찰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아니 그 위반 건축물인데 진짜 위반 건축물인가? 그래서 건축물 대장할 때 보면 아직은 딱지가 안 붙어 있어요. 원래는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데 이게 없어요. 그렇죠? 이 말은 보통 이제 위반 건축물인가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요. 근데 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는 어떻게? 외관으로만 보죠. 외관으로만. 항공사진을 통해서 원래 도면에 없는 부분이 생겼는가, 또 겉으로 봐서 깔때기가 새로 붙었는가, 이런 것만 보지 안에까지 들어가서 조사는 안 해요,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명백한 위반 건축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에는 여전히 뭐로 돼 있다? 위반 딱지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본다. 물어보면 안 된다. 그냥 물어봐가지고 이거 위반이구나. 그 딱지가 그래서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네. 그리고 아직은 적법한 건물이니까 건축물 대장에 딱지가 안 붙어 있으니까 대출 못 받는다.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네. 나중에 적발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비교해서 돈이 되면 투자할 만해요. 자, 이거는 생각보다 수익 측면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자, 어디 봅시다. 예를 들어 5번 물건 기준으로 따져보면 감정가 3억 5,800짜리입니다. 이 정도면 엄청 싸게 산 거죠. 그런데 현재 임차인이 2명 있어요. 이걸 또 쪼갰어요. 방 하나를 쪼개서 임차인을 둘 집어넣습니다. 이게 되는 게 위치가 보면은 꽤 좋아요. 위반 건축물에도 천호역 바로 인근에 있어요. 샤인빌. 그러니까 요 5호선 8호선이 교차로 지나간다니까 임차인은 얼마든지 나오겠죠. 위치가 괜찮아요. 그리고 지은 지도 17년 정도면 준신축입니다. 깔끔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갈라가지고 401호 중에 일부입니다. 보증금 1000에 60, 1000에 60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위반 건축물에 들어왔어도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뭐 소액 임차인이죠. 최우선 변제 받겠죠. 들어가는데 문제 없어요. 임차인 구하기는 쉬워요. 그리고 이 정도면 그냥 취득비용을 빼고 기준으로 보면 대충 한 1억 8천 들었다고 해볼게요. 보증금 2천, 1,000, 2천 빼면 1억 6천 투자해갖고 월세가 얼마예요? 120이면 수익성 괜찮지 않나요? 뭐 1억 은행에 넣어봐야 뭐 한 달에 뭐 22, 3만 원 뭐 이 정도 나올 텐데 2억 해봐야 뭐 40만 원대인데 120만 원이면 투자 수익률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꺼번에 파는 게 아니고 물건 번호 붙여서 파는 걸 개별 매각이라고 그랬죠. 개별 매각 물건은 잘 고르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적은 물건을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위반이어도 이렇게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이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성을 갖춰놓으면 나중에 팔면 안 팔린다, 팔린다. 정년퇴직하고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이 이거 사요. 사가지고 현금 흐름을 계속 이어받아서 창출해 갑니다. 자, 그래서 위반 건축물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 밖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재매각 물건, 불허가로 인한 세매각 물건, 뭐 85 추가 물건, 신금 물건 이런 거는 다 이제 우리가 공략할 틈새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경무 공부할 때 하도록 하고 하나만 더 사건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2024 타경 526251 사건. 2024 타경 526251. 자, 이 물건은 제가 왜 선택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일반적인 물건,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려운 물건, 지분, 유치권, 뭐 분묘계지권, 법정지상권, 뭐 이런 물건들, 이건 조금 더 이제 수익이 더 크게 낼 수 있는 물건이고, 그 다음에 주택 중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대항력이 있어요. 자,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이 있고요. 선순위에 전입을 한 임차인이 있어요. K라고 하는 사람이 입찰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따로 안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확정일자 도장을 찍었는지도 몰라요. 당신이 권리 신고도 안 하고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전입일은 얘보다 더 빨라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 진짜 임차인인데 보증금 2억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요 2억을 인수해야 돼요. 이 사람 나갈 때 2억 줘서 내보내야 돼요. 자, 이처럼 선순위에 보증금 미상의 임차인이 있으면 사람들은 들어간다 겁나서 안 들어간다. 오, 저 사람이 진짜 임대차 관계가 있고 보증금 2억이라면 2억을 다 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그랬다가 한참 저 바닥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내가 안고 사도 괜찮겠다 싶을 때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선순위 전입은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임대차 관계가 없고 그냥 전입만 돼 있는 것 같아. 흔히 말하는 가짜 임차인 같아. 가장 임차인 같아. 그러면 남들은 무서워서 안 들어가지만 나는 싸게 들어가서 특별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안 그래요? 선순위 전입자가 있어서 어이 무서워. 저 사람이 대항력을 행사하면 내가 그럼 보증 다 안 해야 돼. 나갈 때 이사 갈 때 조선해 보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진실한 임대차 관계가 없고 전입만 되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가짜 임차냐. 그렇다면 가짜니까 내가 인수하지 않겠죠. 남들은 무서워서 안 들어갈 때 내가 용감하게 들어가서 조금 더 특별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 가지고 가짜인가 아닌가 한번 참고 삼아 한번 살펴봅시다. 아파트에 이 화면 보시면 돼요.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어디 있는 물건이냐면 청라에 있는 물건이에요. 감정가는 4억 8천인데 한 번 떨어져 3억 3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3억 3,6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세가 네이버 부동산 찍어보니까 한 5억 5천, 5억 2,500 뭐 이 정도 물건인 것 같아요. 시세, 매물, 네이버 부동산 매물상으로는 그 정도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는 4억 8천으로 됐네요. 근데 한 번 유찰돼서 여기는 70%씩 감가됩니다. 한 번 떨어지면 3억 3,600으로 들어갔어요. 남들이 아무도 무서워서 안 들어갈 때 나는 이 사람 가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들어가서 예를 들어 한 3억 4천 이렇게 낙찰 받으면 특별한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를 일단 살펴봅시다. 송 씨라는 사람이 전입을 했어요. 근데 일단 전입 일자가 20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매 진행은 2026년이에요. 일단 첫 번째, 너무 오래됐죠. 통상의 임차인이라면 이렇게 오래 안 살죠. 그러지 않을까요? 16년째 살고 있습니다. 무슨 가족관계나 전입 신고만 해놓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정상적인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 배당 요구 없으면 이거 보증금 이상인데 당연히 정상적인 임차인이라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안 한다 할 거다. 할 거다. 뭔가 지금 그런 임대차 관계가 없으니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는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여기 보니까 농협생명보험주가 2015년 4월 27일 근저당이고 얘가 시간이 제일 빨라서 얘가 말소기준권리인데 예. 지금 전입이 언제라고 돼 있나요? 2010년이에요. 그러면 1금융권에서는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과연 대출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1금융권은 선순위 전입자가 있으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대출을 해줄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선 대출이 나갈 때 이제 물어보겠죠. 소유자한테 서씨 거기 전입자가 있는데 그 양반 누굽니까? 물어보겠죠. 만약에 임차인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대출 안 나가겠죠. 임차인이 아닌데요? 그래? 그럼 말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뭘 하나 가져오너라. 그자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무상거주각서를 가지고 오면 대출해 주겠죠. 옛날에는 선순위 전입자가 있으면 은행에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 사람 전입을 빼라고 해요. 빼고 대출 나가고 다시 전입을 그 뒤에 넣죠. 후순위로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은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전입을 빼라고 하진 않지만 뭐를 가져오라고 한다? 무상거주 확인서. 있으니까 대출이 나간 거예요. 네? 농업생명보험도 그렇고 이런 금융권에서는 앞에 임차인 있으면 대출 안 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테트메이트 코리아 대부라는 데서 근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어요. 자, 이건 뭐죠? 후순위 대출이죠. 후순위 대출. 지금 얘네들이 봐서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거 선순위 다 배당받고 나도 이 정도까지는 배당받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후순위 대출을 해준 거야. 그런데 후순위 대출해 준 얘네들 입장에서는 혹시 소액 임차인이 들어와서 5,500 정도를 먼저 땡겨가 버리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죠. 따라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를 해요? 전세권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소유자 점유라는 이야기야. 임차인 점유가 아니고 건물 전부의 전세권 등기할 때는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전입은 됐지만 임대차 관계가 있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요때 즈음에 전입을 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그 2010년 한 7월이나 6월이나 8월이나 이때 계약을 체결했겠죠. 근데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들어가서 보면 요 즈음에는 그 아파트에 전 신고된 내역이 전혀 없어. 임대차 확정일자 도장 찍은 내역이 전혀 없어. 그렇다면 진짜다 가짜일 것이다. 전입만 돼 있는 가짜일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추가로 보면은 뭐라고도 써졌냐면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자녀 서윤을 면대한 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윤? 지금 전입자는 누구로 돼 있는데? 송씨로 돼 있는데 소유자가 서씨야. 다시 소유자는 서씨, 전입자는 송씨예요. 근데 자녀가 서씨야. 그럼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일단 서서 그렇죠? 근데 자녀래요. 그럼 이분은 부인 아닐까요? 부인. 이런 경우는 소유자는 남편. 그런데 남편이 전입을 같이 했다가 뺐을 수도 있고 아예 전입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편하게 전입 안 했다고 해봅시다. 집은 샀는데 전입은 와이프가 있어요. 세대주가 와이프야. 송 씨는 전입 세대주야. 소유자는 서 씨야. 이런 관계로 추측이 돼요. 진짜 그런가 확인해 보자. 뭐를 통해서? 건물 등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건물 등기상에 쭉 내려가 보면
이 사람이 채무자네요.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채무자 송 씨가 돈을 빌렸어.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임차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담보가 필요해서 소유자 보고 야 담보 좀 내라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임차인이 돈을 빌리는데 담보가 없어. 그래서 소유자 보고 아저씨 내가 돈 빌리는데 담보가 필요하거든 좀 제공해봐. 이런 관계야. 그러면 채무자하고 소유자는 특수관계이겠죠. 아 부부 아니 부부. 부부간에 임대차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해요. 예. 서로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전임한테 있는 가짜다.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보건대 가짜 징후가 명백하게 드러나죠. 이런 거 이제 들어가서 남들이 주저주저 할 때 들어가서 먹으면 조금 더 싸게 특별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5분만 쉬었다 합시다.